안녕하세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한국 고전 영화를 다시 한번 보는 자리를 진행하는 정성일입니다. 우리는 고전 영화가 오늘의 영화가 돼서 내일의 관객과 만나기를 바라면서 이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만일 코멘터리를 듣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께서는 한국영상자료원 한국고전영화 피아골을 검색하시면 코멘터리가 없는 판본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코파 코멘터리 극장 네 번째 영화는 1955년 9월 23일에 개봉한 이강천 감독이 연출하고 노경희, 이해춘, 김진규, 허장강이 주연을 한 피아골입니다.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연곡사에서 반야봉에 이르는 연곡천 계곡. 이 반야봉은 해발 1750m에 이르는 봉우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연곡천 계곡으로 잘 알려져 있는 피아골은 피아골 단풍 축제로 매년 가을 단풍 놀이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길이 20km에 이르는 지리산 제2봉 반야봉의 풍경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계곡은 한국사에서 피와 눈물로 이어지는 역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피해서 많은 백성이 여기로 피신했다가 죽음을 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1884년 전봉준의 동학응민혁명 당시 농민군은 여기서 관군과 치열한 접전 끝에 보국 안민의 이 꿈을 여기서 좌절당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제주도 4.3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전라남도 여수 국방경비대를 차출했을 때 14경비대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봉기를 일으켰습니다. 1948년 1945년 해방 이후 3년 뒤에 전국이 어수선하던 시절 이것은 일종의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승만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했고 이 법은 대한민국을 반공국가 이념으로 그 정체성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영화 피아골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이 전쟁은 1953년 7월 휴전협정에 따라 한반도는 분단 국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때 독일에 이어서 두 번째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을 맺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체제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한에는 미처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 공산주의자, 자발적으로 남한에 남아서 조국 통일 혁명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믿었던, 그것이 자기 임무 수행이라고 믿었던 공산주의자, 그리고 소수이지만 휴전협정과 함께 북한에서 두 번째 한국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투쟁 전선을 활성화시키라는 임무를 안고 내려온 북조선 노동당, 북노당 당원 공산주의자, 이들이 연합전선을 맺었습니다. 이들이 간첩과 다른 점은 병기로 무장한 다음 군대와 같은 체제를 갖추고 조직 활동으로 산에 들어가 무장투쟁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남부군이며 남한에서는 이들을 빨치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부군, 그러니까 빨치산이 활동한 지역이 전라도 지리산 일대였습니다. 하지만 남부군 총사령관 이현상이 1953년 9월 17일 빨치살 토벌대에 사살당하면서 사실상 지리산 남부군은
괴멸되었습니다. 1955년 4월 1일 서남지구 전투경찰 사령부는 지리산 공비는 완전히 섬멸되었고 지리산은 평화의 산이 되었습니다. 라고 공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영화 피아고를 보기 전에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화 피아고는 대사에 따르면 이미 휴전협정이 이루어졌고 이 사실을 영화 속의 부대장 아가리를 비롯해서 부대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대본부로 차출되었던 소주가 돌아와서 지대본부도 모두 괴멸되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빨치산들은 산속에서 활동했고 그때 그들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식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대장 아가리가 전북도당 북부 지도부 빨치산 사령부 사령관 조병하에 1953년 11월 10일 날짜로 서명된 공훈장을 받는 장면이 영화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피아골은 구체적인 배경, 구체적인 날짜, 말하자면 피아골이 언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화 피아골에서 부대장 아가리가 이끄는 아가리 부대는 이미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이 사살된 다음 질이 멸렬하게 토벌되는 단계에 남아있는 잔류부대의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영화 피아고는 1955년 9월 23일에 개봉하였습니다. 이 날짜를 역사의 맥락 안으로 되돌려주기 바랍니다. 저는 영화 피아골의 촬영 현장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론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피아골의 산속 풍경을 보면 영화 안에는 정확한 연도는 1953년 11월 10일 아가리가 받은 공훈장의 날짜가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산속 풍경을 보면 이야기는 겨울에서 봄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걸 추론해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첫 번째 사살당하는 빨치산 무상병이 죽을 때 계곡의 폭포가 얼어붙어서 이 장면, 배경에는 잔뜩 그 폭포가 얼어붙은 고드름이 매달려 있습니다. 서남지구 전투경찰 사령부는 남부군 총사령관 이현상 사살 이후 1년 7개월 뒤인 1955년 4월 1일에 지리산 공비를 섬멸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문 기사에 따르면 수색작전은 195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산속에 남아있던 빨치산들은 자신들의 남부군이 괴멸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저항했었던 빨치산들이 남아있었던 뜻입니다. 영화 피아골은 그러므로 빨치산이 산에 머물면서 계속 저항했던 마지막 기간 중에 산에 들어가서 촬영된 영화입니다. 빨치산, 그러니까 남부군의 지리산 투쟁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지리산에 들어가서 지금 이 장면을 찍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화 피아골은 남한이 북한과 전쟁 중에 찍은,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겁니다. 전쟁 영화입니다. 이상할 정도로 한국 영화사에서 영화 피아골이 반공 영화라고는 부르지만 전쟁 영화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할 만한 점. 저는 영화 피아골의 개봉 날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55년 9월 23일은 1953년 7월 27일 한반도 휴전협정으로부터 1년 10개월 후의 이야기입니다. 고작. 이때 남한에서 가장 두려운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협정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화 피아골을 보면서 이
역사의 정동을 환기해야 할 것입니다. 영화 피아골은 한국 영화사에서 반공 영화로 규정하는데, 그러나 이 영화는 1955년의 관객들에게는 전쟁 영화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것도 방금 경험했던 전쟁. 멀리 떨어진 전쟁이 아니라 우리들은 21세기의 관객들은 한국 전쟁에 관한 영화를 보면서 남의 나라 전쟁처럼 구경합니다. 그러나 영화 피아골을 본 관객들은 방금 자신들이 전쟁한 경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 그렇게 돌려놓는다면 우리는 영화 피아골에서 많은 것이 설명 가능해진다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반론. 한국영화사 연구에서 영화 피아골은 반공 프로파간다 영화로부터 캐논, 정전의 자리로 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영화 피아골을 미학적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제한적 시도를 합니다. 영화 피아골을 지지하는 글의 대부분은 이상할 정도로 이 영화를 미학적으로 칭찬합니다. 물론 영화 피아골에는 뛰어난 미학적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떼어내서 미학적 측면으로만 다가가는 순간 영화 피아골은 형식만 남고 인물들이 거의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역설적으로 영화 피아골은 빈곤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창백한 영화가 됩니다. 저는 영화 피아골을 반공 영화가 아니라 전쟁 영화로 옮겨 놓은 다음 다시 반공 영화로 옮겨 놓아 볼 생각입니다. 한국 영화사의 반공 영화를 제도로 정의해야 할 것인가, 장르로 정의해야 할 것인가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제도로 정의한다면 1966년 대종상에서 반공 영화 부문이 생겨나면서 공식적으로 한국 영화사에 등재되었고, 이후 이 제도는 여러 영화상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다가 애매하게 1990년 이후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정의. 장르로 정의한다면 문제는 더 애매해집니다. 반공 영화의 컨벤션은 무엇인가?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폭력적 정치 억압이 컨벤션이 될 수 있는가라는 반문이 쫓아옵니다. 공산주의자의 아이코노그래피, 이 지표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레퍼런스로 삼아야 되는가? 북한군의 아이코노그래피는 공산주의에 관한 어떤 인덱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장황하게 하는 까닭은 바로 이 질문을 영화 피아골이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피아골은 우파 보수주의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좌파 영화도 아니고 좌파 급진주의자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우파 영화도 아닙니다. 저는 이 영화가 휴머니즘에 관한 영화라는 따분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영화 피아골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 영화 피아골은 전쟁 속에서, 패배한 전쟁 속에서, 가망이 없는 전쟁터에서 이미 실패로 결판이 난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 영화 피아골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955년의 영화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화 피아골을 이미 보았다라는 전제로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영화 피아골에는 반공 영화라고 부르는 비평에 반문을 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공산주의 사상에 관한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클리셰에 가까운 당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대사가 몇 번 나오기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영화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에란이 철수에게 산에서 내려가 귀순을 제안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회의를 느끼거나 북한 지도부 공산당이
지리산의 빨치산을 버린 것에 대한 분노와 실망 때문이 아닙니다. 에란은 철수에게 기회를 주려는 희생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대목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다음 철수가 에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에란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또 달리 공산주의의 회의를 느끼거나 부대장 아가리에 대한 분노나 실망이 아니라 산속에서 짐승처럼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염증입니다. 철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산주의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거나 자신의 계급, 공산주의자의 표현을 빌리면 자신의 출신 성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화 피아골은 전쟁 영화지만 괴상한 전쟁 영화입니다. 왜 괴상한가? 이 전쟁이 괴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에 관해서 한국 전쟁을 담은 어떤 영화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영화 피아골이라는 전쟁 영화, 이 전쟁의 가장자리, 지리산 산속의 아가리 부대, 빨치산들, 서로 다른 인물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 자신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서로 마주하고 있는 건 실존이라는 무게입니다. 여기서 이 실존주의는 저는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실존주의는 2차 세계대전을 통과하고 난 다음,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때 모두가 읽었었던 책, 사르트르가 제정이 내린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이 명제, 이 선언의 핵심은 휴머니즘은 실존주의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피아골은 명백히 모든 인물들에게 실존이 본질을 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존이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압도하면서 환기시켜드립니다. 누구도 이들은 자본주의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방식으로 실존적 도약의 순간을 찾습니다. 영화 피아골은 무엇을 찍었는가? 실존적 도약의 순간이 각자의 등장인물에게 어떻게 실패의 순간과 마주하게 되는가를 찍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피아골은 모든 등장인물은 각자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던지는 인간이 됩니다. 만약에 철학적 표현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기투하는 인간. 하지만 이 전쟁은 이 도약의 순간을 부정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영화 피아골이 절대적으로 부조리의 무대가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 없이 한국 영화사 안에서 영화 피아골을 구하기 위해 미학적 표현, 형식의 문제로 달려가는 것은 얼마나 공허한 일인가라고 반문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이 관점을 증명하기 위해 영화 피아골의 장면, 도약의 실패를 맞이하는 순간들을 차례로 쫓아가 볼 생각입니다. 영화 피아골은 두 개의 장르를 겹쳐놓은 영화입니다. 그러면 저는 전쟁 영화를 이미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의 장르는 무엇인가? 영화 피아골의 서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10명의 빨치산이 첫 화면에 등장한 다음 이 영화는 차례대로 뺄셈을 해나가는 영화입니다. 이강철 감독은 한 명씩 차례로 인물을 줄여나갑니다. 그런 다음 맨 마지막에 한 명의 여자 에란이 남습니다. 장래에 관한 연구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한 명의 여자를 라스트 걸이라고 정식화시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영화 피아골은 공포 영화의 장르 컨벤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 내려가면, 이 산을 벗어나면 빨치산에게는 토벌대에게 체포될 것이고 그 다음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북한의 월북한 친인척, 공산주의에 가담한 친인척, 그 누가 곁에 있었다면 모든 공무원직 혹은
모든 국가 고시에 응시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요건이 되는 연좌제가 1980년 8월 1일까지 명백하게 남한 사회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1959년 영화 피아골에서 빨치산들에게 이 사는 그런 의미에서 벗어날 수 없는 폐소공포증의 무대일 것입니다. 영화 피아골의 형식에 대해서 이제 예행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955년에 제작된 영화 피아골은 기술적 열악함과 제작 환경의 조건 때문에 다소 놀랍지만 이 영화는 산속에서 내내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형식적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화입니다. 만일 영화를 보시면서 영화 피아골이 시작하자마자 어떤 이질감을 느낀다면 그건 사운드 때문일 것입니다. 영화에 관한 녹음 기술을 잘 모르는 관객에게도 영화 피아골은 편집이 끝난 다음 100% 녹음 스튜디오에서 후시 녹음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여기서 일부 배우들과 성우들이 립싱크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건 요점이 아닙니다. 영화 피아골과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한국 영화와 비교해도 이 영화는 이상할 정도로 최소 녹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 사운드 미니멀리즘으로 녹음되었다고까지 말해보고 싶어집니다. 세 가지 사실을 지적하겠습니다. 산속에서 내내 진행하는데 영화 피아골은 바람 소리를 비롯하여 산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앰비언트 사운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있다기보다는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두 번째, 인물들이 계속해서 이동하는데 사건과 관계되지 않으면 마치 무성영화인 것처럼 사운드가 없습니다. 폐가에서 이동하거나 숲길을 걸을 때 소리가 없습니다. 영화 피아골은 어떤 의미에서 대사만 있는 무성영화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의 효과라기보다는 영화와 관객 사이에서 관객을 관찰자 자리를 유지시키고 동일화 과정을 가로막는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영화 피아골은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찍거나 진행하는 영화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영화 피아골에 관한 비평을 읽고 있으면 이상할 정도로 많은 비평이 이 영화에 대해서 빨치산의 지리산 활동을 다큐멘터리처럼 찍었다는 평을 쓴 것을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촬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운드 효과에서 영화와 관객 사이에 어떤 진공 상태의 간극이 남아서 그게 끝까지 좁혀지지 않는 거리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 지적을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영화 피아골은 대사보다 음악이 설명적인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더욱 무성영화처럼 느껴지는지도 모릅니다. 영화 피아골은 의외로 아무 대사가 없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 영화입니다. 이때 지금 화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심리를 음악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반복하겠습니다. 여기서 음악이 과잉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대사가 과소하기 때문에 음악이 일종의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피아골은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에만 집중하는 대신 진행되는 사운드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1955년 당시 지리산 촬영에서 1차적 문제는 조명이었을 것입니다. 영화 피아골은 시인의 상당 부분이 야간에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어디서? 산속에서. 여러분들이 밤길에 아무 불의 도움 없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조명등도 없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해서 눈앞에 있는 내 손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조명을 동원할 수 없는 당시 상황에서 밤 장면을 찍을 때 데이폰 아이스로 찍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인데도 낮에 촬영되었기 때문에 아가리 부대 빨치산들은 거리낌 없이 돌아다닙니다. 깊은 산속에서
어떤 빚도 없이 놓여진 상황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피아골에는 빨치산 부대원들이 어떤 야간 조명 등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당연히 왜냐하면 불을 켜는 순간 토벌대에게 발각될 테니까. 그래서 이 영화에는 모닥불을 피우는 장면도 없습니다. 문제는 필름 감도가 나빠서 햇빛 화창한 장면을 제외하면 낮 장면도 데이 포 나잇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가? 몇몇 씬에서는 이 장면이 낮인지 밤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강천 감독은 전혀 개의치 않고 진행합니다. 대사를 통해서 낮과 밤을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말하자면 먼저 촬영의 한계를 온전히 받아들인 다음 영화 피아골은 낮인지 밤인지 분간할 수 없는 산생활에 대한 비유처럼 진행됩니다. 이 선택에서 영화 피아골의 스타일이 나왔을 겁니다. 영화 피아골에서 빨치산 아가리 부대가 활동하는 장소는 산속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무대처럼 보입니다. 대사의 미니멀리즘, 그리고 사운드 효과, 그런 다음 데이 포 나잇 촬영. 이 영화가 빨치산 활동의 리얼리티를 재현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당시 기획에 따르면 1954년 전북경찰 공보과에 근무 중이었던 김종환 씨가 이강천 감독에게 귀순한 빨치산이 지녔던 일기 메모를 보여주었고 거기서 피아골의 시나리오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직 지리산 빨치산 토벌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빨치산에 관한 자료와 정보, 증언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영화 빨치산에서 주인공으로 삼은 아가리 부대의 별명 아가리 부대장이었던 주봉협은 실제 귀순한 다음 아직 산에 잔류하는 빨치산의 은신 거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그리고 체포작전에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 주봉협이라는 이름이 실제 이름인지 아니면 별명만 가져다 쓰고 주봉협이라는 이름은 허구인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이 귀순한 아가리 부대장은 영화 피아골 촬영 현장을 방문해서 영화 피아골의 촬영을 위한 빨치산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강천 감독은 영화 피아골에서 산속에서의 빨치산 활동상을 다큐멘터리처럼 재현하려는데 영화에 방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산속의 빨치산 활동을 무대처럼 재현한 영화 피아골은 아가리 부대원의 동선을 대부분 거의 조용한 카메라의 팬 이동, 고정된 카메라를 놓고 일정한 거리만큼 물러나서 바라보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따금 카메라가 인물을 향해서 느린 줌으로 다가갈 때 이 카메라의 이동은 마치 인물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심리적 효과를 자아냈습니다. 이제 영화 피아골의 배경과 그리고 이 영화의 전반적인 스타일을 설명했으니까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장면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 영화 피아골에서 부대원들이 남산리 마을을 약탈하기 위해 내려갑니다. 이 부대원들이 도착한 다음 부대원들이 마을로 들어가 약탈하는 동안 부대장 아가리는 절에 남아서 기다립니다. 당시 촬영 인터뷰에 따르면 전라남도 구례 지리산 화엄사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영화 피아골은 개봉 당시 빨치산들을 인간적으로 묘사하여 북한을 고무 선동하는 이적 행위를 하는 영화라는 비판을 받고 개봉 상영이 중단되었었습니다. 어느 장면이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검열 기록에 이것이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아마도라고 전제하겠습니다. 아마도 아가리 부대장이 부대원들을 내려버리고 기다리는 이 장면이
결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영화 피아고를 구태여 다른 반공 영화들과 비교하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반공 영화들에서 북한군에는 마치 기계처럼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 혹은 김일성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맹신하며 죽음을 선택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인물에게서 보는 건 인간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기계, 이데올로기적 기계, 하여튼 비인간으로서의 인간, 말하자면 괴물의 형상이며, 그래서 사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질병에 감염되어 광기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재현되었습니다. 영화 피아골에서 아가리 부대원 중에 자신의 정치적 사상, 이데올로기의 선택,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명령, 김일성주의의 충성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은, 하지만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등장인물은 그것이 선이건 악이건 각자의 욕망에 결국 충실하게 응답하고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정치라는 덫, 정치적 대의라는 명분, 인민을 해방하고 부르주아들을 척결하고 이 제국주의를 조국의 땅에서 몰아내야 하며 제국주의 반동분자들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가망 없는 투쟁에 몰두하는 척 해야 합니다. 이강천 감독은 영화 피아골에서 선과 악의 투쟁, 악마들과 선한 자들의 대결, 마르크스 레닌주의, 김일성주의, 북한 사상과 자유민주주의자들 사이의 갈등을 찍는 대신에 아가리 부대원, 등장인물들 각자의 내면의 갈등, 정치적 사상투쟁에 몰두하는 척하면서 욕망에 충실해야 하는 심리적 붕괴를 찍었습니다. 대부분 반공 영화에서 이 갈등의 클리셰는 주인공 단 한 명에서만 벌어집니다. 영화 피아골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내면의 갈등을 차례로 보여주면서 그 첫 번째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지난해 뱀사골 보급투쟁 과정에서 남한 국방군에 귀순하기 위해 이탈하려 했던 부대원을 처형한 다음 배를 갈라 창자를 먹기까지 했다는, 사실상 이 지경까지 갔다면 괴물이라고 불러야 할 텐데 괴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대장 아가리의 인간적인 면모, 인간적인 형상을 첫 번째로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어떤 설명도 없고 어떤 대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장면을 이강천 감독은 아무런 사건 없이 4분 가까이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이 장면이 한국 영화사에서 명장면을 뽑는다면 그 중에 하나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장면을 먼저 음미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 장면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 아가리 부대장의 모습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굉장하다라는 말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장면. 어떤 대사도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사건도 없이 4분이나 지속된 이 장면. 우선 이 씬을 제외하고는 아가리 부대장이 혼자 있는 장면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카메라가 아가리에게 다가갈 때,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처럼 보일 때, 대부분 영화의 문법적 클리셰는 아가리의 플래시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가리가 왜 공산주의에 투신하게 되었는가, 왜 공산주의자가 되었는가, 그런 다음 빨치산이 되어서 산에서 부대를 이끄는 부대장이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지리산 남부군, 빨치산은 한국 전쟁과 함께 생겨난 군대입니다. 일제강점 식민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해방 이후의 한국 근대사 과정에서 아가리가 공산주의자가 되는 배경과 과정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 피아골은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가? 영화 피아골이 1955년 영화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겠습니다. 1945년 해방으로부터 10년, 한국전쟁이 휴전협정을 맺은 지 2년, 모두들 침묵을 지키면서 살았지만 주변에서 가족, 친지, 친구 중에 누군가는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최소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누군가는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아가리의 플래시백을 채우는 건 그러므로 누구인가, 말할 것도 없이 1955년의 관객의 경험, 기억, 그 사람과의 추억. 이 부재하는 플래시백은 이 당시의 관객과 어떤 교집합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저는 영화 피아골에서 등장인물 중에 누구도 플래시백이 없는 건 이 영화의 역사적 블랙홀이며, 이 영화의 플래시백의 자리를 채우는 관객이라는 장치를 삭제시켜서 안 될 뿐만 아니라 비평 담론은 이걸 복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 피아골에서의 아가리가 혼자 화엄사에 머무는 이 장면은 한국 영화가 역사화하는 순간으로 다시 도약시키고 복원시켜야 한다고까지 말해보고 싶어집니다. 저는 좀 더 논쟁적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영화 피아골을 보고 나면 누구라도 1990년에 만들어진 영화 정정 감독의 남부군을 떠올릴 것입니다. 정반대의 영화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두 영화는 동일한 영화입니다. 두 영화 모두 지리산 빨치산, 지리산 남부군의 산생활과 자멸하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영화 피아골과 영화 남부군은 모두 지리산을 무대로 그때 그 시간에 산에 있었던 사람들의 실존이라는 질문에 관한 공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영화 피아골과 영화 남부군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제 생각에 영화 남부군에는 우리가 방금 본 장면, 아가리를 지켜보면서 관객의 경험, 기억, 추억을 질문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왜 그러한가? 영화 남부군은 1953년 한반도 휴전협정으로부터 37년 이후의 영화입니다. 말하자면 후일담 영화. 정지영 감독이 1946년생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국전쟁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해방 이후 세대로 내내
반공 국가에서 교육받았고 영화 남부군은 그런 의미에서 역사 교과서의 교육에 관한 수정주의 전쟁 영화입니다. 영화 피아골은 한국 전쟁과 직접 대면했고 경험했고 통과했고 지리산 빨치산이었던 사람들의 가족, 친지, 친구, 동네 사람, 말하자면 우리들이 보고 있는 바로 이 장면, 누군가에게는 원수, 말하자면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관객의 자리가 요구되는 영화입니다. 영화 피아골과 영화 남부군은 단순하게 비교될 수 있는 영화가 아닙니다. 저는 두 영화 사이의 차이, 이 차이 안의 반복, 그리고 반복 안의 차이를 역사화해야만 한국 영화사가 비로소 한국사 안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화엄사에서 부대원들을 기다리면서 혼자 머무는 장면에서 무엇과 마주보아야 하는가? 1차적으로 이해춘이 얼마나 위대한 연기자인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해춘이 이상할 정도로 한국 영화사에서 과소평가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해춘을 한국 영화사 배우사에서 다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반복해서 말했지만 이강천 감독은 여기서 어떤 대사도 쓰지 않았습니다. 관습적인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도 여기엔 없습니다. 1950년대 한국 영화는 이상할 정도로 반복해서 보이스 오버를 사용하였고 이건 1970년대, 80년대까지 이어졌고 일정 부분 21세기 한국 영화에도 반복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관성적이라기보다 하지만 이 역할을 1960년대까지의 한국 영화는 이 보이스 오버를 오늘날 한국 영화와의 차이점은 변사와 같은 역할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 한국 영화에서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 문제는 1970년대 이후의 한국 영화에서의 보이스 오버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분명히 이강천 감독은 화엄사에서 혼자 머물던 아가리 부대장을 음미하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차례로 아가리 부대원들의 실존적 갈등의 순간을 영화 피아골이 찍었다고 이미 설명했습니다. 요점은 그 첫 번째로 아가리 부대장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1955년 검열 문제를 생각하면 이건 거의 결단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무엇이 아가리 부대장이 혼자 남아 있는데 아가리 부대장으로 하여금 문득 자신의 실존적 상태를 자각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은 아가리와 무엇 사이의 숏, 리버스 숏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장면, 상대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아가리 부대장과 절의 풍경입니다. 혼자 남자 비로소 아가리 부대장은 여기가 절이라는 사실을 자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가리 부대장이 절을 본다기보다는 이 순간 불교를 대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교는 한국인의 내면에 깊이 들어와 있는 종교입니다. 마치 보충 설명하는 것처럼 아가리 부대장은 천왕문을 지키는 사천왕상을 두렵게 바라봅니다. 이 두려움에는 불교의 가르침에 반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죄의식이 있을 겁니다. 그걸 아가리 부대장을 통해서 지금 이강천 감독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화에서 보는 가장 잔인무도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오직 유일하게 종교적 죄의식을 느껴봅니다. 아가리 부대장은 부대원들이 마을로 내려가 혼자 남자 비로소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 혼자 남은 아가리 부대장에게서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피로. 무엇보다도 아가리 부대장은 피로에 지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에 지친 모습이 괴물 같았던, 이데올로기 기계 같았던 아가리 부대장을 인간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피로가 엄습하자 아가리 부대장은 순간적으로 깜빡 잠이 듭니다. 잠을 자면 무엇과 마주칩니까? 꿈. 그가 꿈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몹시 무서운 것을 보았다는 건 그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강찬 감독은 꿈을 보여주지도 않고 두려움에 바닥에 있는 플래시백으로 옮겨가지도 않고 어떤 대사도 없이, 심지어 잠꼬대를 할 수도 있었는데도 잠꼬대도 없이, 보이스오버 내레이션도 없이 이해춘의 연기에 기대어 몸서리치는 아가리 부대장을 보여줍니다. 이 피로한 상태에서 엄습한 두려운 꿈을 떨치기 위해 아가리 부대장은 무엇을 꺼내드는가?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공훈장. 마치 거기서 위로를 받기라도 하듯이. 이때 공훈장은 아가리가 신념에 찬 공산주의자라기보다는 부적을 꺼내들어 간신히 버텨보는 나약한 인간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이제 빨치산 아가리 부대에서 어떻게 뺄셈이 진행되는지를 셈해봅시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 작년 뱀사골 마을 기습 때 만수와 달석의 말을 빌리면 남한에 귀순하려고 했던 반동 분자를 처형했답니다. 저는 빨치산 부대의 최초 구성 단위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계속 이동하면서 남한 국방군 그리고 경찰 토벌대와 전투 중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정규 부대 인원으로 구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작년 뱀사골에서 아가리 부대는 12명이었을 것이고 귀순하려던 부대원이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장면처럼 처형당했을지 모릅니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산으로 퇴각하던 아가리 분대 11명에서 부상을 당해 계곡 개울물에 빠지자 그 분대원을 만수가 사살합니다. 아가리 분대에서 뒤처지는 분대원을 사살하는 임무는 만수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만수는 아가리 분대장에게 어떤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사살합니다. 영화 피아골에 관한 비평 중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비평. 종종 영화 피아골을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이 영화의 시작 장면을 동료들도 가차없이 사살해버리는 잔인무도한 빨치산을 그려낸 장면이라는 이 영화에 대한 비판은 지나치게 상황을 단순화시킨 겁니다. 이강찬 감독은 영화 피아골을 상상 속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 사실을 환기시키겠습니다. 영화 피아골의 시나리오를 쓴 김종환은 빨치산 토벌 경찰대에 전북 경찰 공복과에서 근무했었던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종환은 빨치산의 산 생활을 직접 목격하거나 그 진술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강찬 감독은 김종환으로부터 빨치산들의 일기와 메모를 건네받고 1차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가리 부대를 이끌던 빨치산 아가리가 촬영 현장을 방문하여 빨치산 산생활 수칙에 관한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상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 이 상황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빨치산에게 항상 벌어진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영화 피아골에 대한 역사적 교정이자 경험적 역사로부터
우리가 이끌어내야 하는 영화 안에서의 역사의 복원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장면을 저는 다시 한번 셈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빨치산들에게 상황은 무엇인가? 전쟁 중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부대원이 낙오하여 체포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산속 은신처에 관한 정보, 도주로에 관한 정보, 부대원의 규모, 화력 병기 수준에 관한 구체적인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정보들은 부대 전체에 관한 생사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대원 체포라는 상황에 대한 수칙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혹한 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낙오하거나 귀순하려는 부대원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체포 대신 부대원의 침묵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물론 사살하는 대신 체포되더라도 비밀을 지키는 침묵을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상황을 무시한 추론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 고문 혹은 반대편의 자리에서의 사형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는 손에 피를 묻혀야 됩니다. 그 역할을 만수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된 까닭, 만수는 아가리 부대 부대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뒤처진 부대원, 그래서 개울에 빠진 부대원을 총으로 사살하는데 어떤 명령도 받지 않고 망설임 없이 마치 임무를 수행하듯이 총을 쏩니다. 이 소규모의 부대에서 전투 병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큰 손실입니다. 만수가 부대원 동료를 총으로 사살했는데 다른 어떤 부대원도 만수를 비판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부대원을 집합시켜서 부대장 아가리가 소총을 잃어버린 부상병을 타고 칠 때 만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기다리다가 돌로 내려칩니다. 그런데 만수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간극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인가? 영화 피아골은 반공 영화를 따라가는가? 그래서 영화 속의 등장인물 빨치산들의 잔인한 행위를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도덕적 비인간주의로 해석해야 하는가? 아니면 영화 피아골을 전쟁 영화로 돌려놓고 영화 속의 등장인물을 따라가는 대신 북한에서도 버림받은 상태에서 산에서 고립되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실존적 부조리의 무대로 바라볼 것인가? 라는 질문 앞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저는 빨치산의 전쟁 수행 방식, 아가리 부대가 자신들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행위에 대해 알리바이를 제공하거나 혹은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따라온다면 제 해석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이강천 감독은 영화 피아골에서 빨치산들의 만행을 고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1955년의 관객에게 한반도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은 남북한 가릴 것 없이 한국전쟁을 통과해 왔는데 당신은 한국전쟁 속에서 전쟁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통과해 왔습니까? 라는 전쟁 안에서의 실존의 수행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화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1955년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한 번 더 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전쟁 안에서의 실존의 수행, 살아남은 자들의 방식에 관한 질문. 왜 이 관점의 질문이 던져지지 않았는가? 영화 피아골은 반공 영화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 관점이
봉쇄되는 겁니다. 저는 전후 세대조차 이 질문 앞에서 창백한 반공주의 교육의 담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좀 더 뺄셈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뺄셈은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순서대로 아가리 부대의 소년 빨치산 일동의 어머니, 그런 다음 남산리 마을 불악구장, 소년 빨치산 일동의 외삼촌, 두 희생자의 교집합으로서의 일동. 저는 두 희생자를 같지만 다르게 다시 불러보고 싶습니다. 한 명은 일동의 어머니이고 다른 한 명은 일동의 어머니의 오빠이거나 남동생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동의 외삼촌. 물론 남산리 마을의 희생자는 두 사람만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일동의 어머니를 사살한 달석은 자신이 총으로 쏜 양민이 일동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철수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반공 영화와 전쟁 영화 사이에 간극에 놓여 있는 비대칭의 해석을 밀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반공 영화는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정치적 선택이라는 행위의 선과 악에 관한 도덕적 판단과 결합됩니다. 전쟁 영화는 인간이 전쟁이라는 상황 안에 놓인 상태에서 실존적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질문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공 영화는 항상 사후적이며 전쟁 영화는 항상 현재적입니다. 저는 여기서 둘 사이의 판단을 유예시키고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논의일 겁니다. 저는 반공 영화와 전쟁 영화 사이에서 우열을 가늠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일동의 어머니의 죽음, 일동의 외삼촌, 그러니까 일동의 어머니의 오빠 혹은 남동생의 죽음. 1차적으로는 이 마을이 일동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 가혹한 순간과 대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보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슬로우 시네마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영화 피아골은 천천히 진행되는 영화입니다. 이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전환이자 사건 과정에서 생략의 점핑 같은 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예외가 있습니다. 언제? 화엄사에서 남산리 농민들을 이용해서 불악구장을 살해한 다음 갑자기 다음 씬에서 아가리 부대장이 일동을 돌로 내려칠 듯이 절벽으로 밀어붙이는 순간으로 건너뜁니다. 이런 편집은 딱 한 번입니다. 돌덩어리를 들고 몰아붙이는 아가리 부대장 말에 따르면 우리가 보지 못한 건 일동이 외삼촌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동정을 했다고 반동분자 색출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그래서 일동은 죽음에 몰립니다. 이 회의에서 일동은 아마도 자신이 동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겁니다. 의문은 무엇인가? 같은 말의 다른 질문. 무엇을 건너뛰었는가? 첫 번째 질문. 누가 일동을 고발했는가? 두 번째 질문. 왜 일동에 관한 반동분자 회의하는 장면을 찍지 않았는가? 여기서 의아하게도 전혀 다르지 않은 과정은 무엇인가? 일동의 어머니가 빨치산 동료인 달석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면 일동이 달석에게 느끼는 분노,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일동이 빨치산에게 갖는 적개심, 회의, 빨치산이 자기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 반응 대신 왜 일동은 외삼촌의 죽음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것인가? 그저 괴상하다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장면. 장면은 단순하지만 블랙홀은 복잡한 셈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차례로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만일 일동에 대한 반동분자 회의를 찍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내용은 일동을 비판하면서 사형을 의견하는 과정이지만 그 장면을 보는 관객의 이 장면은 일동을 재판하는 사람을 재판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즉시 영화 피아골은 이제까지 전쟁 영화라는 참조 틀을 버리고 반공 영화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반동분자 회의를 찍으면 무슨 장면을 찍어야 되는가? 누가 일동을 고발했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일동은 바보가 아닙니다. 결과를 알면서 아가리 부대장에게 자신에 관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재판을 요청했을 리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일동은 아가리 부대장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대신 재판이 끝난 다음 자신의 당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처벌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 질문에서 누가? 라는 호명은 질문의 요점이 아닙니다. 누구를 호명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아가리 부대 안에서 착한 빨치산과 나쁜 빨치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이상한 모순과 부딪히게 됩니다. 착한 빨치산은 빨치산의 관점에서 반동분자이고 나쁜 빨치산은 같은 논법으로 빨치산의 내부 강령, 마르크스 레닌주의 빨치산 활동에 충성스러운 당원이 됩니다. 이 문제를 이강천 감독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산리 마을 습격을 마치고 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 달석, 에란의 대화를 미리 선수 치듯이 포함시켰을 것입니다. 철수가 이야기하죠. 동무는 그게 누구 집이란 걸 몰랐나? 달석이 대답합니다. 네, 몰랐습니다. 반동을 처치했을 뿐이죠. 철수가 물어봅니다. 저런 늙은이를 죽이면 이 민심이 날카로워진다는 걸 알아야지. 에란이 대답합니다. 참 이상해요. 반동분자를 처단한 박동무의 과감성을 찬양해야 옳지 않을까요? 이강천 감독은 영화 피아골이 전쟁 영화에서 반공 영화로 옮겨갈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진행한 다음 갑자기 영화 피아골은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장면, 소주가 돌아왔습니다. 영화 피아골에서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비평담론들이 건너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영화의 시간이 비균질적이라는 겁니다. 아가리 부대는 쫓기듯이 산에 돌아온 다음 일동을 숙청시키기까지 서사의 시간은 불연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서사는 산속의 빨치산의 생활을 에피소드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대 본부장의 호출로 지대 본부에 갔던 소주가 갑자기 돌아옵니다. 지대 본부가 국방군에 괴멸되고 지대 본부장이 전사했다는 것을 알리는 이 정보가 우리의 논점이 아닙니다. 소주가 돌아온 시점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두 개의 에피소드로 영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소주를 계기로, 돌아온 소주를 계기로 만수가 유철, 달석을 죽이는 에피소드이고, 다른 하나는 국방군의 포탄이 떨어지고, 하지만 국방군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포탄에 만수가 죽고 아가리가 철수를 죽이고 아가리를 에란이 죽이고 에란이 지리산을 내려가는 마지막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 두 개의 에피소드 사이에는 다시 한번 철수와 에란의 대화 장면이 마치 에피소드 사이에 인터미션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를 내려다 보았으니
장면을 쫓아가 봅시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 구분에 대해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점프컷 하듯이 진행되었었던 일동이 숙청당하는 장면으로부터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블랙아웃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시간 진행을 셈하기에는 애매해서 저는 좀 더 뒤로 옮겼습니다. 중간에 철수가 혼자서 산 정상에서 구름을 보는 장면, 아가리 부대장이 에란에게 치근덕거리는 장면, 에란이 철수에게 마음을 호소하는 장면, 에피소드로 삽입해 놓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셈하기가 애매합니다. 제 이야기는 단지 시간을 셈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소주가 돌아온 다음 마지막 장면까지 일직선으로 진행하면서 갑자기 서사의 시간이 균질해집니다. 영화 피아골에 대해서 빨치산의 산생활의 에피소드로 진행된다는 설명은 이 영화의 절반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강천 감독은 여기서 왜 이제까지의 진행 방법, 진행의 속도, 진행의 형식을 버리고 일직선으로 진행하는 것일까? 여기서 소주가 나타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영화 피아골의 서사에서 명령의 위상학이 뒤집혔다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피아골은 무슨 이야기인가? 저는 이 영화가 뺄셈의 서사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명, 에란이 마지막으로 남은 다음, 그래서 에란이 마지막 한 명이 될 때까지 이 영화는 계속 뺄셈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 뺄셈은 무엇으로 작동되는가? 다시 한번 소주가 나타나기 전까지를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 부상당한 빨치산은 포로가 되는 쪽 대신 사살당합니다. 두 번째 희생자, 소총을 잃어버린 빨치산은 수칙에 따라 처형됩니다. 세 번째 희생자, 일동은 반동분자로 비판받고 수청됩니다. 공통점은 무엇인가? 거칠게 말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이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북조선 노동당, 김일성주의에 따른 빨치산 활동 수칙에 따라, 빨치산 활동에 관한 명령에 따라 죽었습니다. 아무도 이 중에서 전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중에서 부상이나 병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이들을 하나로 합쳐봅시다. 희생자들은 모두 명령에 따라 죽었습니다. 명령은 어디에 있는가? 빨치산 바깥. 그러므로 여기까지 소주가 나타나기 전까지 두 종류의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희생자, 명령에 따른 희생자. 이 분류가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희생자들을 처형하면서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은 책임을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북조선 노동당에, 김일성주의에 떠넘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명령의 희생자들입니다. 그런데 소주가 나타나자 갑자기 명령의 작동이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소주가 서사 안으로 들어오자 명령은 어디서 작동되는가? 각자의 리비도. 누구보다도 만수의 리비도. 만수는 3명을 죽입니다. 소주, 유철, 달서. 그리고 아가리, 철수, 에란이 남습니다. 이때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아가리가 철수를 죽이고 에란에게 아가리가 죽는 건 이들 사이에서 죽고 죽는 관계는 이데올로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반부에서 이데올로기의 명령에 따라 진행됐었던 이 영화가 후반부에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그들 각자의 리비도의 명령에 충실하게 수행하듯이 진행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 표현이 코믹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피아골의 후반부에서 벌어지는 서사는 치정극입니다. 말하자면 지리산에서 활동하는 빨치산이라는 것을 지우고 오직 서사로만 바라보면 이 서사에는 리비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피아골은 전반부는 이데올로기의 세계이고 후반부는 리비도의 무대라고까지 말해보고 싶어집니다. 요점은 구분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데올로기에서 리비도에로 옮겨왔냐는 것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어쩌면 영화 피아골은 그 이후에 나타난 반공 영화들의 곤경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무슨 뜻인가? 계속해서 이데올로기의 명령을 밀고 나아가면 결국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한국 영화사의 반공 영화들을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화들이 이걸 밀고 나가는 순간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와 필연적으로 마주칩니다. 그 하나는 이데올로기가 틀렸다. 그러므로 명령이 잘못되었다라는 명제로 끌립니다. 이 입장을 취하는 순간 반공 영화라는 입장을 가진 프로파간다 영화가 됩니다. 반공 영화들이 비판받는 것은 반공 영화여서가 아니라 프로파간다. 물론 여기에는 프로파간다의 스펙트럼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이상할 정도로 한국 영화 비평 담론에서 반공 영화는 도식적으로 다뤄질 뿐이지 그래서 그 비평 담론들조차 논문들조차 도식적이라는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만 아마도 이 문제를 다시 우리가 따져 묻는 영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논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반론과 부딪히면 이 문장은 이데올로기가 틀렸기 때문에 명령은 올바르게 수행되었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립하면 영화 서사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반공 영화의 표현을 빌리면 빨갱이들은 명령을 올바르게 수행한 희생자가 됩니다. 다른 하나의 결론.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데올로기를 논하는 문제를 생략하고 명령의 수행에 관한 휴머니즘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공경과 마주치게 되는가? 명령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를 올바르게 학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소 놀랍겠지만 이 논증의 서사는 사회주의권 영화들의 프로파간다 영화들에 작동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프로파간다 영화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다루게 됩니다. 이것이 사회주의 휴머니즘의 요체입니다. 이강찬 감독은 이 두 개의 질문 양쪽 모두 피하기 위해서 명령의 방향 자체를 외부로부터 내부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피아골은 어쩌면 이제까지 만들어진 한국 반공 영화에서 첫 번째 영화지만 가장 멀리 간 영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서사에서의 일관성으로만 접근하면 영화 피아골은 악과 D가 다른 영화입니다. 저는 반대로 영화 안에서의 이행에 영화 피아골에 핵심이 있으며 단지 미학적 스타일이 아니라 이 영화 안에서의 이행에 핵심이 있으며 이걸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반대로 영화 안에서의 이행에 피아골에 핵심이 있다는 이 말, 그러므로 이 사이에서 벌어진 간극의 순간이 영화의 서사보다 더 많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지금부터 말해볼 참입니다. 저는 역설을 이용해서 소주의 에피소드를 읽어 나가보고 싶습니다.
역설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이데올로기와 리비도를 분리해내는 대신 리비도가 활동할 때 산속의 빨치산도 인간이었다가 1차적 독해라면 여기서 통상적으로 여기듯이 리비도가 이데올로기의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리비도의 트라우마가 된다는 것이 2차적 독해입니다. 이때 이 두 가지 독해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이 역설입니다. 무슨 뜻인가? 리비도의 활동으로 빨치산은 이데올로기의 명령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의 내면이 내리는 명령에 따라 능동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모든 인물들은 각자의 리비도의 명령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에 대해 리비도의 명령이 잘못이라는 것을 이데올로기가 판단합니다. 우리는 영화 피아골에서 끔찍한 장면과 마주대하게 됩니다. 1955년 검열 기준으로 만일 빨치산 주인공들이 아니었다면 소주 에피소드 전체가 삭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검열 기준으로 만주가 소주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1954년 한영모 감독의 운명의 손에서 한국 영화 사상 최초의 첫 키스씬 등장으로 그 자체만으로 이 영화가 화제가 되었다는 점을 계산에 포함해야 됩니다. 유철이 죽은 소주를 시체를 강간하는 시간한다는 설정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다시 마주하려면 1975년 김기영 감독의 이호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제 이야기의 방점은 스캔들이나 검열에 있지 않습니다. 만수와 유철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가책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이 빨갱이들이라서 도덕적 수치심이 없다는 건 논점을 놓친 것입니다. 만수는 부상당한 소주를 상대로 성폭행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시체를 숨겨놓습니다. 만수가 숨겨놓은 것은 자신의 도덕적 죄의식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얼룩인 것입니다. 만수와 유철은 어떤 도덕적 가책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행위를 마친 다음 시체를 숨겨놓는 행위를 생략한 것입니다. 유철은 이미 죽은 소주를 상대로 시간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사이에 달석이 개입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셈이 다소 복잡해집니다. 달석도 이 셈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달석은 빨래를 하다가 여자 속옷이 개울가로 흘러내려오는 걸 줍습니다. 빨래를 중단하고 속옷의 주인을 찾아 계곡 틈 사이를 뒤집니다. 가장 바보 같은 대답은 달석이 속옷의 주인을 찾아 돌려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는 것일 겁니다. 이들은 지금 산에 숨어서 활동하는 빨치산입니다. 민간인과 마주치면 즉시 보고를 해야 할 겁니다. 왜? 자신들의 위치가 발견된 거니까. 달석은 자신이 발견한 것이 여자 속옷이 아니라면, 만일 이것이 남자 속옷이라면 빨치산으로서 해야 할 임무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달석은 자신의 리비도가 시키는 대로 속옷의 주인을 찾아 나섭니다. 만일 달석이 부상당한 소주를 발견했다면 어쩌면 만수와 동일한 행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수와 달석이 이 빨치산들 사이에서 유난히 친한 친구 사이라는 것을 계산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달석은 소주의 시체를 발견하고 빨치산의 임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가리 부대장에게
보고합니다. 모든 부대원이 모여서 소주의 죽음을 애도하는 대신 소주의 죽음에 관한 비밀을 추론하기 시작합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반동을 색출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합니다. 이때 유철에게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유철은 자신의 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가? 만수에게 다가가서 죄의식의 공유를 제안합니다. 만일 유철이 도덕적 가책 때문에 만수와 죄의식의 공유를 제안하는 것이라면 그 과정의 사이에 시체를 놓고 부대원들이 논의하는 장면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서 굽고 있어. 유철은 역겨운 표현이긴 하지만 이 세 명 중에서 자신의 리비도에 가장 충실한 인간입니다. 유철은 만수의 행위를 보면서 도덕적 증오, 도덕적 혐오, 도덕적 불쾌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어떻게 잡았을까? 반대로 만수의 행위를 본 다음 만수의 행위를 반복합니다. 그런 다음 유철은 소주의 시체를 한 번 더 숨겨놓습니다. 소주의 시체가 발견된 다음 유철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만수와 유철의 차이를 먼저 셈해야 할 것입니다. 만수는 자신의 침묵으로 이데올로기의 얼룩을 감출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유철은 두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는 물론 만수와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의 얼룩을 숨겨놓는 것이지만 다른 하나는 만수의 행위를 보았는데도 보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철에게는 이 얼룩의 과잉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만수와 이 얼룩을 공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누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억압으로부터, 이데올로기의 억압으로부터 그 무게를 나누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을 억압하는 것은 다시 복귀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는 이 만수의 표정,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만수의 표정에서 이 안도감을 보십시오. 우리는 단 한순간도 도덕적 가책의 어떤 흔적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비로소 개울물이라는 미장센의 이 개울물이라는 미장센 회로의 오작동을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오작동이 작동되는가? 여기서 만수, 유철, 달석을 연결하는 것은 개울물이라는 회로입니다. 이 개울물을 따라 소주의 속옷이 흘러내려갑니다. 발신자에게 소주에게 이 속옷은 구조 신호지만 그러나 수신자에게 만수에게 유철에게 달석에게 이 속옷은 리비도의 메시지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이 개울물은 이 영화에서 회로의 미장센느 역할을 합니다. 영화 피아골에서 영화가 서사적 균열을 일으키는 것은 이 철수와 에란의 대화 장면일 것입니다. 이 대화 장면을 본 다음 이제 마지막 장면에 어떻게 파국에 이르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요? 지옥 밖에 천당에 갈 줄 아세요? 공무는 지옥을 봤어? 언젠가 동무가 말한 인간의 예지가 내게도 솟아난 게지요. 암흑에서 광명을 볼 수 있다는. 철수 동무,
난 오늘 보급에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 대장 동무에게 동무가 말 좀 해주세요. 몸이 불편하다고. 그야 모르겠으면 대장 동무에게 할 말이라면 나보다 오히려 애란 동무가 낫지 않소. 비서니까요. 비서라고요? 비서면은 대장 동무하고 통하는 줄 아세요? 동무는 왜 날 지나치게 경계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늘 내게 냉정하지만 그렇다고 자기의 결백성이 증명될 줄 아세요? 의사의 뜻을 모르겠어. 나의 행동 규명인가요? 날 두려워하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싫어할 건 없지 않아요? 싫어한다는 건 뭘 지적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간성이 말살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하물며 현재 자신에 있어서는. 동초! 동초! 네. 왜 닫은 거 이제? 네. 애란 동무는 문화식 동무 투어 쪽으로 갔습니다. 빨리 어들 불러와. 예. 난 동무를 위하여 염려하고 있어요. 그 고독한 모습이 자꾸만 내 마음에 꺼리키는걸요. 여성의 동정은 받기 싫소. 그렇지 않아도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나에게 그런 얘기는 불을 붙이는 셈이 됩니다. 동무들, 대장 동무가 빨리 모이랍니다. 영화 피아골에서 이상한 것은 내내 남한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이 무대가 산속이라 할지라도 하여튼 국방군과 계속 전투하는 이야기인데 단 한 장면에서도 국방군 혹은 토벌대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개입하는가? 바로 이 장면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장면. 철수와 에라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피로를 고백합니다. 오늘 저녁에 5명만으로 다시 보급 투쟁을 위해서 마을에 내려가야 하지만 에라는 오늘 밤 보급 투쟁에 나서고 싶지 않다고 호소하듯이 고백합니다. 철수는 여전히 에란과의 일정한 거리를 좁히지 않습니다. 이때 마치 등장인물들 사이의 이데올로기에 균열에 응답하기라도 하듯이 어서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마치 하느님에 관해서 의심할 때 적절한 순간에 천둥 번개가 치듯이 대규모 폭격이 이루어집니다. 이 폭격은 얼마나 이상한가? 폭격을 한 다음 어떤 토벌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폭격을 한 것인가? 마치 영화에서 이 폭격은 어떤 이데올로기의 균열에 관한 환상의 침입처럼 등장합니다. 이 폭격과 함께 영화에서 용식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용식의 죽음을 보지 못했고 용식의 시신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용식의 생사에 대해서 이 폭격 이후 물어보지 않습니다. 철수와 에라는 동굴에서 빠져나와 개울가에 가서 함께 물을 마시게 될 겁니다. 물론 동굴에서 지금 바라보는 이 장면, 참으로 우연히도 철수는 에란의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구태여 에란이 정신을 차리자 철수는 그 손을 뗍니다. 이 아쉬운 표정의 에란, 마치 그 에란의 아쉬움을 달래기라도 하듯이 어떤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은 잠시 후에 개울가에 가서 함께 물을 마실 겁니다. 이 장면은 저에게 철수와 에란이 나누는 키스에 대한 환유처럼 보입니다. 그런 다음 죽어가는 만수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다소 서둘러 계산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긴 계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수는 부상당한 소주를 발견하고 구하는 대신 성폭행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철수는 부상당한 만수를 발견하고 문장이 똑같다는 걸 주목해 주십시오. 부상당한 만수를 발견하고 구하는 대신 만수가 갖고 있던 미숫가루를 빼앗아 먹습니다. 이걸 인과 응보라는 식으로 설명하면 코믹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장면은 만수에게도 철수에게도 정의라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똑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이강천 감독이 어떤 원칙을 갖고 지금 빨치산을 찍고 있는가? 영화 피아골에는 나쁜 빨치산, 착한 빨치산의 이분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철수는 만수와 또 다른 면에서 같은 종류의 인간인 겁니다. 이제 남은 두 사람 철수와 에란 앞에 마지막 한 사람 아가리 부대장이 나타납니다. 영화 피아골은 많은 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셈, 철수, 에란, 아가리 부대장 세 명이 남았을 때 이제 마지막 셈을 합니다. 이 셈은 넷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반공 영화라는 사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빨치산들은 모두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셈의 한 가지 결사는 전멸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전멸하는 계산에는 결정적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 반공 국가의 관대함을 보여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철수와 에란 두 사람이 살아서 산에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세 사람이 공존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리 부대장이 갑자기 회개하여 나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싶어 라는 식으로 내려가는 건 이 영화를 코믹하게 만들 겁니다. 오히려 관객들은 그걸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계산에서 처음부터 제외시켜야 될 겁니다. 철수와 에란 두 사람이 함께 살아서 내려가면 영화 피아골은 곤경과 마주치게 됩니다. 어떤 곤경? 그 다음은 내려가서 두 사람이 어떡할 건데? 라는 질문이 뒤따라옵니다. 에란이 철수를 사랑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건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에란은 남한에서 생활하다가 산에 올라와 빨치산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란은 북한 조선노동당
북로당에서 훈련받고 남한에 내려와 빨지산을 지도한 사람입니다. 에란은 단 한 번도 북한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에란과 철수는 그러므로 함께 산에서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어떻게 서로의 이데올로기라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두 개의 선택이 있습니다. 철수와 에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쫓아온 저는 당연히 영화 피아골이 철수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영화 피아골에서 빨치산 생활, 마르크스 레닌주의, 김일성주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의하고 번민하는 유일한 인물은 철수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남한 사회에 귀순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이 이데올로기에 의심하는 자만이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반공 영화의 클리셰. 영화 피아골은 에피소드를 나눌 때마다 철수가 혼자서 상념에 잠기는 장면으로 진행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영화 피아골에서 에라는 철수로 하여금 산에서 내려갈 수 있는 용기를 부추겨주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중단하고 앞서 긴 설명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시기를 권했죠. 그래서 그 용기를 부추겨주는 서사 안에서 주인공과 세계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페미니즘 비평의 불만은 중개자 역할을 한국 영화에서 지속적으로 여성이 떠맡고 있으며 자기 역할을 다 하고 나면 희생자의 역할로 옮겨가 희생의 대가를 남자들이 차지하는 것, 그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한국 영화는 이 공식을 하나의 장르 컨벤션처럼 반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화 피아골의 마지막 순간 예기치 않게 철수가 중개자 자리에 가고 에란이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마지막 한 사람이 됩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전복적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험악한 산속에서 저는 설명하는 대신 질문으로 당신께 대답을 생각해 볼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대신 에란을 선택함으로써 반공 영화로서 어떤 이득을 누렸냐는 것입니다. 질문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반대의 경우에도 같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에란 두 번째 질문. 행력을 받아 좀 더 까다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1955년의 관객에게 이미 녹슬어버린 죄 철수를 버리고 에란을 선택한 이 마지막 장면이 어떤 정서적 효과를 불러일으켰냐는 것입니다. 이대로 피아골을 쫓겨 헤매다 이상할 정도로 까마고 밥이 나 영화 피아골에 관한 비평에서 이 질문 자체가 봉쇄되었다는 건 어떤 이유일까? 이 질문이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국 영화사 담론에서 그러나 반공 영화는 정말 충분히 다루어졌는가? 에라는 힘겹게 철수의 죽음을 뒤로 하고 아가리 부대장의 죽음을 지켜본 다음 산에서 내려와 남한으로 귀순합니다. 뼈에 스며드는 그때 애는 이 영화가 처음 개봉했었을 때에는 이 장면을 보고 남한도 북한도 아닌 제3지대를 선택했다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공격이라는 대목을 치고 나면 이 마지막 장면에 대한 그 비판은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에라는 마치 한국처럼 보이지 않는 사막처럼 보이는 벌판을 힘겹게 걸어갑니다. 이 장면이 상징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상징인지는 애매합니다. 이것이 상징이라는 것을 시임의 기관도 보았습니다. 영화 피아골은 시임의 기관에서 마지막 장면을 이유로 상영 금지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강천 감독은 이 영화가 에란이 남한에 귀순하는 마지막 장면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이 장면 위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장면을 이중인화 더블 프린트로 다시 편집했습니다. 역설적으로 21세기의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보는가? 반공 이데올로기가 억압하는 무시무시한 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화 전체를 마지막 순간 반공 이데올로기가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영화 피아골은 여전히 분단 체제 하에 우리들에게 반공 이데올로기가 사용되고 있고 출몰하고 위협하고 분명히 사법 조항에 머무르고 있는 이 21세기에 대해 다시 질문하는 영화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 피아골이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볼 마지막 장면, 철수와 함께 이렇게 힘겹게 걸어가다가 철수도 버리고 에란 혼자 사막 같은 벌판을 걸어가는 이 마지막 장면과 마주했었을 때, 그리고 그 장면 위에 태극기를, 펄럭이는 태극기를 덮어버렸을 때 마치 억압이 귀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저만 그렇게 보는 건 아닐 것입니다. 저는 당신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미하듯이 이 힘겹게 산에서 내려가는 에란의 마지막 걸음걸이를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함께 이야기한 정소일입니다. 감사합니다.